그래서 해봅시다. 저 앞에 보시면은 그 가계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해보진 않긴 했었어. 근데 가계도에 그 앞에 있는 가계도 분석에 있는 A부터 H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해줬고 사용만 안 해본 상태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잘 외워왔다면 한번 사용해볼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대부분 가계도는 거의 다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지가 거의 재시험을 제가 한 이유가 다른 걸 좀 잘 풀어서도 재시험을 한 이유가 이걸 백지로 두어서 재시험을 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닌 게요. 진짜 가계도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계도가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도를 처음 접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 처음 접할 때 가계도가 어려우려면 중3 때 가계도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란 얘기고 중3 때 가계도를 했으면 이미 좀 쉽게 느껴질 거고 그걸 좀 열심히 했었으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도는 생원유전에서 나올 수 있는 생원유전 파트 4단원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유형적으로 접근하긴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만 외우면 일단 가계도 분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답지에 있는 그 A부터 H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보면서 하시든가 뭐 아니면 그냥 하시든가 해서 한 문제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4페이지 1번에서 보이는 가계도는 이렇게 생겼잖아. 어이구야, 얘는 뭐 벌써 다 썼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 선생님, 전 네모랑 동그라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예요. 뭐 사실 그건 제가 표시를 안 해준 게 문제긴 한데 어차피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색칠된 게 발현이고 색칠 안 된 게 미발현. 이것도 거의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낚시질을 하려고 이걸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앞에 거 A부터 H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A. 지금 여기 부모님이 다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인. 그러니까 주워온 딸이 유전병이다. 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얘는 상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열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냐? 지금 이 문제는 형질 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 형질 가는 large A, small a 이런 우열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전자 쌍 자체가 상염색체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 중에 열성인 스몰 a 쪽이 이 유전병 발현 유전자, 유전병 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반대 우성 쪽에 해당하는 라지 A는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라고 이 상열성, 유전병이 상열성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로 자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 자체가 상염색체 유전이면은 상염색체 상의 유전자들은 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한 쌍씩 가질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제 상염색체 채울 때는 그냥 열성 순종한테 스몰 a 해놓고 지금 얘는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유전병이 나타나는 애들이 무조건 열성 동형접합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 a 해놓고 그러면 이 부모는 정상이면서 스몰 a를 갖고는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열성이 발현된 애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거 제가 답지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적어야만 답입니다. A 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 바 중에 한 칸이라도 뭔가 채워놨으면 틀립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이거 답을 여기 이 바 중에 한 칸이라도 적으면 그거 깎여요. 깎이거나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유전에선 뭐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얘네 지금 얘 셋은 라지 A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유전자가 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이 가계도로. 근데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유전에서. 알아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왜냐면 지금 얘가 라지 A 스몰 A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얘한테 스몰 A를 줘야 되긴 해. 그럼 부모 중에 한 명한테 스몰 A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잖아. 아빠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몰라. 여기 두 분이 병원 가서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계도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분석 가능한 영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는 이렇게 완성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4와 5. 4와 5가 누구냐면 얘가 4고 얘가 5니까 4하고 5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 발현일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손의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부모가 될 4와 5의 퍼넷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퍼넷 사각형 그려놓고 이 중에 우리가 궁금한 건 가 발현일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가 발현된 게 이 넷 중에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그러면 가가 발현될 확률, 자손한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네,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상열성, 상우성, X열성, X우성 네 가지 다 가능하면 네 가지 다 하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하라고. 실제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가계도를 구하고 각각 그 가계도에 대한 확률을 따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풀어도 좀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일부러 좀 정확한 가계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두 번째 문제를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문제의 가계도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전체적으로 집안에 남자가 문제인 느낌으로 있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유전병이 있는 상태. 그리고 얘는 형질 나에 대한 문제고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찾으면 두 개긴 해. 정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상 어머니 유전병 아들. 그쵸? 어머니 정상, 아들 유전병. 이것도 있고요.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 이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둘은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딱히 다른 단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단서나 마찬가지여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이든 어머니 정상, 딸 유전병, 아들 유전병의 케이스든, 그러니까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상관없이 이건 둘 다 X 우성은 안 됨이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는 뭔 소리냐? X 우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상열성, 상우성, 그리고 X 열성까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딱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그 세 가지가 다 되는 가계도예요, 이거. 문제 별도의 문장으로 단서를 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네가 학교나 수능 이런 데서 풀게 될 문제들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저 A부터 H까지 앞에 있는 단서들을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저 단서와 상관없이 가계도를 노가다해서 찾아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저 단서들을 쓴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에 글로 적힌 단서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도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X 우성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상열성, 상우성, X 열성 중에는 뭐야? 그걸 가계도만 보고는 모른다고. 추가적인 단서, 문장으로 된 단서들을 이용해야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니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보는 거고. 지금 당장은 X 우성 안 되면 X 우성 아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자고요. 뭐 제가 해놓은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상우성부터 좀 가볼까요?
원래는 X의 열성부터 제가 하라고 했었지만 상우성부터 얘기하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상우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스몰 b가 유전병 유전자가 아니고 라지 b가 유전병 유전자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우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우성 이렇게 놓은 게 유전병 유전자를 우성으로 놓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사실 니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저한테 익숙한 방식이 이거고요. 그리고 사실 결국 여러분들 문제 풀면 유전병이 우성이냐 유전병이 열성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럼 얘가 라지 B가 유전병 유전자고 스몰 B가 정상 유전자라고 놨을 때 그리고 얘 자체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이번엔 정상인 이 셋이 다 스몰 B, 스몰 B, 스몰 b가 될 거고요. 스몰 b가 될 거고 다. 그러면 얘가 라지 B 이렇게 하면서 유전병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뭐다? 얘는 얘가 스몰 b 하나 엄마한테 스몰 b 하나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아빠한테 스몰 b 있어야 되고요. 얘는 아빠한테 라지 b를 받았을 거야. 왜? 엄마한테 라지 b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엄마한테 뭐 받아야 돼? 스몰 b 받아야 돼. 그리고 얘도 얘랑 얘 사이에서 스몰 b 딸내미가 태어나려면 얘가 스몰 b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확률을 구해보면 이 둘 사이에서 퍼넷을 그리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유전병이 나타나는 칸을 찾으면 이 칸이니까 그러면 유전병이 발현된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딱 여기에서 끝났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문제는 거기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적혀 있잖아요. 이유가 뭐야? 1번하고 2번에 아주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1번은 태어난 아들이 가발현인 확률이고요. 2번은 태어난 자식이 나발현인 아들일 확률이거든요. 이 둘이 어떤 차이를 갖냐면 1번은 태어난 게 이미 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별에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발현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2번은 태어난 자식이 나발현인 아들일 확률이니까 아들인 확률까지도 계산해줘야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문장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들일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주로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문제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찍히냐면 콤마가 찍히거든요. 때 뒤에 콤마가 찍히기 때문에 항상 이 콤마 앞에 성별이 있으면 성별에 대한 확률을 곱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콤마 뒤에 성별이 가 있으면 2분의 1 곱해주면 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뭐 대충 얼추 맞습니다. 뭐 만약에 저는 구분할 자신이 없어요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문장 보면 다 알겠던데요 하시면 그쪽이 더 정확합니다. 그냥 문장 보고 문장 자체를 이해해서 알겠는 쪽이 더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이제 엑셀성 해보면 또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좀 지우고 저 태어난 아들하고 태어난 자식이 아들일 확률하고 좀 구분해드리느라고 이걸 안 지웠었던 거니까 이젠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얘가 지금 X 열성만 안 되는, X 우성만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열성도 될 거니까 상열성으로 한번 해보죠. 이거는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b가 유전병이고 얘가 상염색체상에 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엔 유전병인 사람들을 전부 다 스몰 b, 얘가 아니네요. 여기 스몰 b로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왜? 더? 자, 그러면 얘가 라지 b고 정상이면 되고요. 얘가 라지 b로 정상이면 되고요. 얘가 라지 b로 정상이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한테서 태어난 스몰 b 자식은 얘한테 스몰 b 하나, 얘한테도 스몰 b 하나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얘도 아빠한테 스몰 b를 무조건 받아야만 하겠고, 이 사람도 아빠한테 스몰 b를 무조건 받아야만 하겠고. 그쵸?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 5번 사이에서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이번엔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거고요. 깜짝이야. 나중에 줘. 스몰 b 이렇게 되겠고, 얘가 유전병인 거니까 여전히 유전병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나 발현일 확률은. 근데 얘는 거기다 이제 아들일 확률이 2분의 1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4분의 1이 되더라. 되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 X열성 쪽으로 가볼 건데요. 지울게요. 자, 세 번째 X열성. 상열성은 이쪽에다 하면 안 지웠어도 됐겠다. 네, 아무튼 자, X열성으로 가보면 이건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b를 유전병 유전자로 보겠다라는 점에서 얘랑 비슷한데, 이걸 이제 X형 색채에 갖다 놓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X형 색채상의 유전일 때는 어떻게 해주자 그랬냐면, 가계도를 뭐 어쩌고 나발이고 분석하기 전에 염색체 먼저 적어주라고. 에이, 뭐 선생님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나중에 가서 뻘짓해서 실수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놓고 X염 색채 유전이니까 X염 색채 옆에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전병인 애들은 스몰 b만 다 채워놓고 가면 되는데, 스몰 b가 얘네들은 하나씩만 이렇게 사는 거지. X염 색채 유전과 상염 색채 유전의 차이점은 요거죠. 그치? 상염 색채였다면 남자든 여자든 유전병이면 스몰 b, 저거 정상이면 라지 b 스몰 b 혹은 라지 b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될 텐데, 여기 X열성, X염 색채 유전을 할 때는 얘네들한테서 스몰 b의 짝꿍이 없을 테니까 그걸 미리 좀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Y 이렇게 적어 놓는 건데, 뭐 사실 익숙한 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이걸 많이 해봐서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스몰 b, Y 이렇게도 많이 적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편하니까. X 안 적어도 되니까. 적을 게 그만큼 줄어서.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확실히 알고 있는 애들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개념 자체도 긴가민가 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중간부터 갑자기 개념 운동이 오더라고. 스몰 b, y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적으면 좀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인 얘네들은 라지 b 정상 유전자를 하나씩 일단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얘한테 X염 색채 와야 되니까 스몰 b 채워줘야 되겠고, 얘한테서 X염 색채 스몰 b 들어있는 거 오겠고, 얘도 얘한테 스몰 b 들어있는 X염 색채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채워지겠죠. 항상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거. 남자들은 아빠한테 Y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X염 색채 엄마한테서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렇게 가계도가 완성이 될 거고요. 얘는 요 둘의 퍼넥사각형을 보시면 X 라지 b, X 스몰 b와 X 스몰 b, Y, X 라지 b, X 스몰 b, X 라지 b, Y, X 스몰 b, X 스몰 b, X 스몰 b, Y.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다시 보시면요. 태어난 자식이 나발현인 아들일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계도상, 아니 이 퍼넥사각형 상에 우리가 뭐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별까지 확인 가능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저것 돌아갈 필요 없이 유전병이 발현된 아들 요거네. 4분의 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방금 이 경우에 만약에 문제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발현인 확률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답은 몇이 되는 걸까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태어난 게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게 딸인 경우는 원래부터 없는 경우인 겁니다. 원래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 태어난 아들이가 돼버리면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딸이 태어난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 놓고 이 둘 중에 발현될 확률 2분의 1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이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문장 자체로 이해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콤마를 기준으로 나눌 거였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처음부터 무조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십시오. 그 다음에 성별이 뒤에 있으면 2분의 1 곱해주고 아니면 2분의 1 안 곱해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X3색채 유전이면 아들이 나와 있으면 일단 딸인 경우는 제외하고 가는 거고 뭐 딸이라고 나와 있으면 일단 아들인 경우는 제외하고 해놓고 콤마 뒤에 아들이 있으면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고 콤마 앞에 아들이 있으면 2분의 1 안 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다 적용을 해보려면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되고 뭐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냥 문장 읽어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좋다고. 봐봐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얘기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읽어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매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한번 들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안 되면 말씀하세요. 다시 이제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 클리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진짜인데 제가 세 번째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굉장히 좋아하냐면 맛있거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라지 D 스몰 d라는 유전자에 대한 평질 다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주어온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염색체 확정이죠. 그러니까 정상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병 딸. 그러니까 주어온달이 있으니까 그냥 유전병이 스몰 d 열성일 거고요. 상염색체 유전일 겁니다. 분석 자체는 굉장히 쉽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계도 분석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이렇게 스몰 d로 표시해 놓고 그럼 나머지들을 일단 라지 D 이렇게 해놔야 될 겁니다. 정상이면 일단 라지 D가 있어야 되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스몰 d의 유전 관계를 보시면 얘는 부모님한테 스몰 d가 하나씩 있어야만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 스몰 d 하나씩 채워줄 수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한테 스몰 d를 무조건 유전시켜 주겠고 근데 얘는 모른다고. 자 이게 분석 완료예요. 자 이게 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결국 뭐야? 스몰 d가 일단 요게 뭐야 태어난 자식이 다 발현일 딸일 확률이잖아. 그러면 태어난 자식이 다 발현일 확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다 발현이려면 이게 스몰 d가 유전병이 스몰 d다 보니까 스몰 d여야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스몰 d가 태어나려면 얘한테 뭐가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스몰 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설명을 위해서 잠깐 다른 색 펜으로 해볼게요. 그럼 얘가 스몰 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때 퍼넷을 그리면 얘는 스몰 d를 무조건적으로 줄 거고 얘가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나눠져서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를 주고 스몰 d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럼 이게 발현될 확률에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발현될 확률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문제도 딸일 확률 그러니까 성별이 뒤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딸일 확률인 2분의 1을 최종적으로 또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4분의 1인데 거기 답이 4분의 1이 아니죠. 왜 답이 4분의 1이 아니냐면 우리가 지금 얘가 라지 D, 스몰 d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부터 구해줘야 되냐면 얘가 라지 D, 스몰 d일 확률부터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가 라지 D, 스몰 d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데 맘대로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걸 여기까지였어요. 가계도상에서 주어진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스몰 D가 태어나야 된다고 강제로 얘를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라지 D, 스몰 D일 확률부터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부모님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둘에 대한 퍼넷을 그리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런 퍼넷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가 돼서 그럼 얘가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이 몇이냐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네 하면 8분의 1이 되면서 거기 적힌 답이 아니죠. 왜 아니게? 지금 이 풀이에 잘못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아닐까요? 아니요, 성별 안 따져도 돼요. 얘는 지금 형용사 규칙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방금 2번 문제의 X 열성 케이스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아들이 태어날 때를 하면 딸 케이스를 빼줬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얘는 이미 라지 D 바기 때문에 스몰 D, 스몰 D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몰 D, 스몰 D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확률 자체를 얘 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얘 빼놓고 나머지 셋 중에 라지 D, 스몰 D일 확률 3분의 2가 이 아버지가 라지 D, 스몰 D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분의 1이 나오는 것이. 결국 어떻게 푸는가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확률 문제도 아까 그 다인자 유전 연관 문제랑 좀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확률을 구하도록 질문하는 건 가계도 문제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가계도 문제의 유형은 어렵게 만드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도 분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은 쉽게 되지만 기억, 니은, 디귿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확률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2번이지 1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분석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훨씬 어려워지는 문제가 훨씬 큰 폭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가 어려워지는 폭이 더 넓어. 얘는 가계도 자체가 쉬우면 문제가 어려워져 봤자 많이 어려워질 수는 없단 말이야. 쉬운 가계도로 최대한 어렵게 물어보는 게 전부니까. 아예 가계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게 당연히 더 어렵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은 본인 학교가 노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요. 확률은 간단하게 구해지되 애초에 가계도가 분석이 잘 안 되겠네요.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은. 반대로 난이도가 좀 쉬운 학교들이 많이 쓰는 게 2번입니다. 가계도 자체를 일정 이상으로 어렵게 안 내니까 잘. 아무튼 근데 이런 건 좀 어려운 학교는 이렇고 쉬운 학교는 이렇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의 개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하세요. 어차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한번 제대로 이해해놓고 나면 좀 어느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돼요. 물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봐야 너네께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풀면 이런 거는 섞여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고 나면 이제 돌연변이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20분 남짓하게밖에 없는데 사실 돌연변이 기본 내용 정리는 20분이면 충분함. 돌연변이 쪽 얘기는 2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돌연변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돌연변이 우리가 흔히 뮤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단원명은 여기 요 소단원의 이름은 중단원인지 소단원인지 아무튼 요 소단원의 이름은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전병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생맹이란 말이야. 중학교 때 생맹을 참 많이 다뤄요. 근데 생맹이라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사실 많이 불편하진 않거든요, 생명이. 근데 아무래도 없는 게 낫잖아. 그치? 그러면 있을 필요도 없는 유전자가 우리한테 왜 생겼을까? 처음부터 있었을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생맹을 포함한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유전병들은 다 우리 조상들의 어느 시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지금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전병 자체가 출발은 돌연변이였던 거야. 그런 거라서 이 단원명이 사람의 유전병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돌연변이라고 씁니다. 사실 예전에는 단원명이 돌연변이였기도 하고 그냥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거든. 유전병이라고 이름은 지어놨어도. 그래서 돌연변이는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유전 현상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쪽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국 정상적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삭하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계도 안에서 혹은 그 유전자 분석 안에서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찾아낼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돌연변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이 돌연변이의 이론은 첫 번째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가고, 두 번째가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가 왜 일어나는가인데, 사실 왜 일어나는가가 훨씬 어렵거든요. 얘가 이제 주로 질문하게 되는 메인 포인트인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 돌연변이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 차이는 뭐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는 실제로 염색체 자체가 변해요.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현미경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얘는 현미경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 얘기예요. 우리 염색체는 볼 수 있잖아. 염색체란 이름 자체가 염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염색체가 된 거란 말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염색체 돌연변이들은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핵형 분석해놓고 보면 다 보입니다.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핵형 분석 한 번씩 다 해보지. 근데 그건 예전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도 이미 핵형 분석 정도는 다 해봤어. 근데 여러분들 태어날 땐 아무리 검사해봐도 유전자 돌연변이는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유전자 돌연변이도 꽤 검사가 많이 가능해져가지고.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전 정보가 바뀐 거라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무슨 느낌이냐면 얘는 컴퓨터에 어떤 부품이 고장난 거라서 그냥 컴퓨터를 열어보면 알 수 있는 이상인 거고, 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가 고장난 거라서 컴퓨터 그 본체 뜯어본다고 알 수 있는 그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흔히 이제 코드가 꼬였다던가 이런 게 되는 거지.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그냥 봐서는 모르는 게 되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인데요. 아까 얘기한 생맹 같은 건 이제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케이스고요. 우리한테 지금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대부분의 이 유전병들은 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자들입니다. 생맹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탈모도 그렇겠지 싶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도 뭐가 있냐, 미맹이라던가, 혈우병이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일단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돌연변이 자체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방금 얘기한 첫 번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얘는 보통 유전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님한테서 내가 태어날 때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난 상태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자손한테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걸 그대로 물려주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염색체 돌연변이도 유전이 되긴 되는데 그렇게 깊게 안 할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영역 안에서는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가 유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염색체 돌연변이의 상당수가 가진 특징이 불임이에요. 그냥 자손을 못 낳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한번 조금 더 나눌 수 있는데 구조 이상하고 수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냐면 핵형 분석을 해봤더니 생긴 게 이상하더라가 구조 이상인 거고요. 핵형 분석을 했는데 염색체들이 전부 다 생긴 건 멀쩡한데 갑자기 하나 더 있다거나 덜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상하더라가 수 이상입니다. 그 중에 수 이상이 더 빨리 얘기가 빨리 끝나니까 수 이상 얘기부터 해볼까요? 수 이상은 얘가 이 왜의 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할 게 비분리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물론 뭐 당장에 돌연변이 자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광명하고 광문은 안 들어갈 테니까. 근데 너네가 중간고사 보고 돌아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돌연변이를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다 최대한 다 열심히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명이고 저는 그때 아직 광북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아직 시험 대비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고 다시 이제 이미 애들 다 시험 본 돌연변이를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있을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리만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정리만 도와드리면서 그냥 바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들어두십시오. 뭐 사실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다시 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비블리라고 하는 게 요 수의상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건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그럼 오늘 할 얘기는 얘는 딱 4가지에 대해서 외워달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뭘 외우면 되냐면 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의상 염색체 수의상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핵상이 2m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와 2m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47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경우와 45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2m 플러스 1이 3가지 경우의 수. 첫 번째 21번 염색체가 3개. 사실 21번 염색체는 상염색체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번호도 알아야 됩니다. 번호랑 몇 번이 몇 개냐가 어떤 병인지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서 알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상염색체 중에 21번에 해당되는 애가 원래는 몇 개여야 되는 거야? 2개. 상동 한 쌍에서 2개여야 되지. 근데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야, 3개. 그러면 총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면서 다운 증후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번 염색체가 3개. 얘도 상염색체 중에 18번에 해당되는 애가 3개. 근데 얘는 좀 요즘은 이제 안 다루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18번 염색체 3개. 얘는 이제 명칭이 에드워드 증후군인데요. 아예 안 다루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국제사회에서 중요도 때문에 나뉘게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유전병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돌연변이 중에서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에드워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태어나기 전에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증상이 이쪽은 발달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체장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주로 생기는 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얘는 심장기형이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자마자 탯줄 끊자마자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메디컬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하고 이런 것들 중에 꽤 상당수가 에드워드 증후군인 경우가 많은 거지. 얘는 이제 심장기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요즘은 잘 안 다루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살짝 들어만 두시고 얘는 워낙에 유명한 애고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둘은 상염색체와 관련된 애라서 여자든 남자든 다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요. 이제 세 번째 다룰 얘는 남자한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예요. 일단 태어나면. 근데 성염색체가 XXY로 3개.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22쌍, 44개 멀쩡하게 있는데 성염색체가 3개인 거야. 이렇게 XXY로. 우리가 이걸 클라인펠터라고 합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일단 Y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별상은 남자가 맞고요.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여성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라는 게 있고요. 불임입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주로 특징이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건 이제 외워주면 되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EN-1 쪽은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성염색체가 X염색체 딱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얘는 성별상 여자가 돼요. 왜? Y가 없으니까. 근데 얘도 얘랑 비슷합니다. 남자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염색체가 몇 번 혹은 어떤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매치하는 게 주가 됩니다. 사실 증상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설명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얘는 이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없더라. 그러니까 염색체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특징이 유전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이 돼요. 한마디로 부모님한테서 없었던 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나한테 생겼잖아? 그럼 이제부터 나는 내 자손한테 이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적으로는 아니지만 물려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률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의 특징인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 외에 따로 설명할 게 없는 게,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 자체는 염기 서열과 관련돼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유전자는 그 인산당 염기 중에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AGC,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돼 있던 게 막 아데닌, 구아닌, 구아닌이 된다던가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이 된다던가 이렇게 염기가 일부분이 바뀌면서 생기는 돌연변이들이 유전자 돌연변이인데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염기에 대해서 다룰 일도 없고, 그리고 얘처럼 어떤 크게 보이는 염색체적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명과 증상을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냥 어차피 응용도 불가능한 순수 암기의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알아둘 만한 건. 나머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학교마다 되게 차이가 커요. 뭐 헌팅턴 무드병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병명 되게 유명한 것들은 알아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름만 알고 그게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증상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유전병들이 우성으로 유전되는지 열성으로 유전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다 다르거든, 학교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교과서 정리하면서 그냥 외우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것저것 미리 다루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그냥 네 가지. 얘네들은 염색체가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거, 생긴 게 이상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염색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염색체가 잘려요. 그래서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보다 좀 짧다든가, 뭐 아니면 염색체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냥 짧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가 이렇게 단면이 딱 누가 봐도 잘려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생겨먹은 염색체가 등장한다던가. 말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결실, 염색체가. 이러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특정 유전자가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라지 A, 스몰 A여야 돼. 얘는 심지어 상염색체 유전이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선 라지 A 하나밖에 없대. 대림유전자쌍이 없대. 결실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라서 남자라서 짝꿍이 없는 건지, 결실 때문에 짝꿍이 없는 건지를 구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 얘기니까 당장은 외워둡시다. 얘는 잘려나가는 거고요. 중복. 보통 우리가 이 중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염색체가 길어지면 중복이 일어난 건데, 염색체의 일부분이 복제돼서 그 염색체 하나 안에서 두 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염색체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냥 부분별로 여길 A, 여길 B, 여길 C 이렇게 D 해놨는데, 얘가 염색체가 갑자기 길어진 거야. 그래서 막 B가 2개 되고 이런 거지. 이런 게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 염색체가 길어지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여기는 염색체를 그냥 겉으로 봐선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한 검사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여기인데, 여기는 A, B, D, C 이런 식으로 염색체 안에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인데 머리, 몸통, 다리, 골반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위아래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여기입니다. 염색체 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자. 이 전자라고 하는 돌연변이는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은 염색체 하나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일부분이 잘려나간다던가, 아니면 그 염색체 하나의 중간 어느 부분이 갑자기 두 개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염색체 안에서 서로 순서가 바뀐다던가, 이런 문제라면 얘가 아예 다른 염색체와 일부분이 바뀌는 거야, 서로. 근데 이게 꼭 서로 맞바꿀 필요는 없어요. 내게 그냥 뜯겨져 나가서 쟤한테 붙어 있어도 그것도 전자입니다. 근데 이 전자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서로 바뀌든 일부분이 날아가서 붙든 뭐가 됐든 상동이 아닌 관계끼리 일어나야 전자입니다. 왜냐면 상동끼리 서로 바뀌는 건 전자라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교차라고 하는 일반 유전 현상 중에 그냥 좀 특별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차를 다룰 건 아니니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전자가 상동이 아닌 것끼리 바뀌어요. 전자라는 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 돌연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13번 염색체에 18번 염색체에 심장 유전자가 있고 21번 염색체에 뇌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일어나면 18번에 뇌 유전자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뇌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됩니까? 그래서 돌연변이 오늘 딱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고요. 사실 진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이제 남은 건 비분리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겠고, 됐고요.